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죠.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두 분은 국회 회기 중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이 건들에 대해서 당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이 쌍방울 건이라든지 뭐 대장동 백형동 건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라든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제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충분히 저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회기가 시작되면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영장 청구를 병합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검찰이 약간 아니면 말고 식의 그 행태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야당 대표의 수사 상황이니만큼 언론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는데 이 검찰 관계자 발로 나오는 그런 멘트들을 보면 상당히 좀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쨌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시사하는 멘트가 익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직접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리고 비회기 기간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병합 영장 청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독으로 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행방이 약간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만큼 그렇다면 백현동 건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백현동으로만 쳐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제 병합으로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증거가 많다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이게 검찰이 좀 계속해서 아님 말고식으로 계속 찌르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비회기에 청구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영장 청구를 지금 회기 중에 검찰이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증거가 많고 뭐 이재명 대표도 직접 영장 실질 심사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굳이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정기국회 중에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회기 중에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게 초등학생들 가위바위보 할 때 나 묵낸다, 너 뭐 낼 거야 물어보고 가위바위보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회기에 하든 회기하든 이거 가지고 여야가 아니라 야당과 검찰이 지금 수싸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글쎄요, 뭐 그냥 이 상황이 저는 글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일단 야당 대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야당에 선출된 대표고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 존중되어 있는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저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기 중에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의원분들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이것이 저는 왜 분란으로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민용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인가요? 네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네, 거기서 이제 영장 청구되면 뭐 투표 시작되면 이제 의원들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당내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 사실 주장에 이게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특정한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는 게 기사화가 되거나, 또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뒤에 만약에 구속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지금 얼마나 싸울 게 많습니까? 사실 지금 이동관 특보의 이제 방통위원장 내정도 거의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러니까 정식 임명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오염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 강하게 있는 만큼 저는 전력을 한 곳에 투입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께 대국민 약속으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굳이 당 안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부결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다시 펼치는 것 자체가 전 대표를 오히려 흔드는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의 리더십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든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대표를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당대표를 정말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대표가 대표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이 발언은 저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이 네. 역사의 흐름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이 찰나의 순간에 권력을 대변하려고만 하는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도 그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물론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끄럽게 왕정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의와 이 가치를 대변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민영배 의원의 이 발언은 결국에는 뭔가 국민을 위한 상식적인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분의 정치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지고 공천 한번 더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민영배 의원의 이 발언은 역사가, 헌정사가 두고두고 저는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 헌정사에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의혹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야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판에 일주일에 2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정말 부끄러운 헌정사 아니겠습니까? 글쎄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일강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이 물론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라면 글쎄요, 약간 이분이 정치인의 자질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을 두고 공작이라고 하는 둥, 마치 본인의 민주주의 투사가 된 양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과 이 정말 민주당원을 위한 정치인이시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이 어떤 결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으로 끌고 가는 정치는 저는 국민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최고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비판을 이어왔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굉장한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막상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여야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비회기 기간을 잘 보장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비판을 하고 계신데,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언제는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라라고 하시더니 우리가 막상
막상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이제 일단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비회기 기간이 있어야 저희도 이제 표결을 안 하고 바로 심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만하다, 뭐 특권이 또 다른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면 내년 총선 전략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상 그동안에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으면서 그걸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막고 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걸 그동안 그렇게 주창해 오셨으면 마땅히 합의에 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강행할까요?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에 국회 인사청문회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 같아요. 뭐 글쎄요, 그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강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강행할 거는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역풍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방송 규제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이 좀 막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을 이동관 특보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 자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신 걸 보면 사실상 언론 장악을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해오신 분이고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됐던 또는 홍보수석실을 국정원에 시켜가지고 작성했던 문건들 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한테 모 진보 성향 일간지의 광고 내역을 캐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이런 폭로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에요. 뭐 문서 내용도 보면 단순한 이제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특정한 출연자 출연시키지 말아야 된다 또는 특정한 패널들이 좌편향돼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왜곡된 시선으로 언론을 보는 분들이었고 그 수장에 이동관 특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을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너무나 저열한 것이고 이건 국민들에게 반드시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송부서 요청 시한이 오늘이 아니고 24일 내일까지여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문회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직접 뭐 이렇게 요약본 보다가 이렇게 글로는 쭉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 공직윤리, 공직역량 크게 두 가지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방통위원장은 공직역량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어떤 권력을 감시하고 이런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역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한 질문들이 적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동관 후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했고 또 그간에 이제 전 MB 정권에서 이제 홍보수석으로서의 갖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이분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글쎄요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은 안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윤리적인 뭐 학폭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글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분을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저는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후보자의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좀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 의원들께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뭐 증인 채택이라던가 아니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고 국회의 권위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히 여당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보면 약간 이동관 일병 구하기 이런 것 마냥 굉장히 이동관 특보를 좀 싸고 도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 언론의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는 전 여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은 모두가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굉장히 아끼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여당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 예를 들면 학폭 논란에 있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있어서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짚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뭐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했다 이런 점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또는 뭐 그냥 단순히 그 비판 언론들을 이제 문제 보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문제 보도로 규정했던 그런 과거의 행태들을 되게 당연한 일을 했던 것처럼 막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굉장히 저는 기고만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학폭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본인이 그렇게 개입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한테 전화한 게 개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지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폭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질문이 계속 오가니까 뭐 일부 있었겠죠라고 하더니 또 말을 바꾸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짓 해명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좀 이렇게 면박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보기 좀 불편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이날 사실은 이제 청문회 날 YTN이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했다는 뉴스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5억 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고 사실 앞서서 이제 흉기난동 사건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 게재한 것 때문에 벌써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 과정 진행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헌법에 방송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이런 것을 명예훼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권리이다 보니까 뭐 이동관 후보자께서는 이 YTN에서 명백히 실수했던 이 흉기난동 사건에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걸었던 것은 명백히 YTN의 실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개인이기보다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명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뭐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통위원장의 상은 글쎄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통위원장의 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통 크게 이런 것은 넘어가 주시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뭐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을 향한 협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행태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방송사에서 실수는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런 뭐 예를 들면 사진이 잘못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될 때 사진이 나간다든지 이런 건 사실 의도가 있는 실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잠깐의 조작 미숙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그냥 문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쾌함을 표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법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YTN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의도가 없는 것이냐 단순히 불쾌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했다고 이렇게 뭐 임직원들 고소하고 명예훼손 이렇게 거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해명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을 건네받았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은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동관 특보는 해명을 하면서 당일에 바로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자진해서 민정수석실에 가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했는지는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왜 그렇다면 그 돈 준 사람의 행사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가서 앉아있냐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왜 거기 앉아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보도했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고소하는 거는 저는 명확하게 이거는 협박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가상자산 의혹으로 제명위기 놓였던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 늦추기로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가 각자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은 온정주의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여당 같은 경우 특히 야당도 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지금 김남국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들이 일단 11분인가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신고하신 분, 그 중에 이제 3명인가가 그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이제 설정한 그 어떤 좀 이해관계 충돌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또 게다가 이제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 전수조사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될 거니까 분명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코인과 관련해서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추후에 뭔가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발견이 됐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이제 설정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의 선례가 되다 보니까 예,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온정주의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닌가의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제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보류라는 거를 좀 심상치 않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더 끈다는 거는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거고 이 안에서 논쟁이 좀 많이 오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징계에 있어서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선출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절차, 표결 절차를 한 번도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된 걸 못 봤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는. 근데 네.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의원들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받았고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건데 선출된 권력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제명시킬 수 있냐라는 고민도 일부 있어 보여요. 뭐 김용태 최고가 말씀하신 해석도 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을 끌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을 끌수록 국회의 신뢰를 오히려 실추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 윤리특위의 단호하고 좀 합당한 판결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오염수 방류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 정부가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내일 정말 미중유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용태 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국제 세계가 무정부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이 오염수의 이제 방류가 이제 뭐 야당에서도 많이 지적하지만 런던 협약을 이제 위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선례가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유럽 또 한국 여러 가지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상 방치한 거,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제 정세상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류가 되는 거라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시 돼야 되겠죠. 저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일본에 굉장히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한국인 조사단이 이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약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나라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일본의 투명성 있는 그런 정보 공개 요구를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박선미 최고. 저는 우리는 정부가 낸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좀 황당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럼 입장이 뭐죠? 내일 오염수 방류한다는데 우리 정부의 이렇게 입장이 오락가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굴 믿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오염수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그 유튜브 만들기 전에 저는 국민들의 그 분노하는 여론 그리고 우려하는 여론 그리고 현실적인 그 어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했냐라고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뭐 정부가 여러 가지를 두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 안 된 것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방류 현장 점검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신에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상주랑 정기적 방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에 뭐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5개 정도 핵종을 추가적으로 측정해달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약간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류 시점은 코앞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협상이 좀 불발된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오염수를 옹호하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에 이제 염장 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네. 사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부에서 보이는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네. 되게 심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결국은 도래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 정부나 이제 일본 정부가 각자의 국내 정치에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총리는 일본의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이렇게 저는 호락호락하게 우리 정부가 이것을 뭐 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말 WTO라든지 이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일본 정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시다 총리가 그 오염수 방류 현장에 간 것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국내로 돌아와서 했던 일정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상치 않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본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 또는 내어주기 싫은 것들을 전혀 이렇게 양보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퍼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따름이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얘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왔던 우려가 바로 이거예요. 수산물 수입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정부의 입장은 뭐 단호하게 설명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일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 믿음직스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는 또 일본이 IAEA 보고서 갖고 와가지고 너네가 이거 다 동의해서 우리도 다 방류했는데 존중한다고 해서 방류했는데 그럼 이제 수산물 수입 재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라던가 뭐 일부 보고서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그 선택적으로 차용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